오늘은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격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어른들도 많이 하고, 대학생들도 성격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대학생들 미팅 자리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좀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함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성격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결국에 MBTI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시청률이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나는 솔로 같은 그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의뢰 그냥 나와요. 의뢰 그냥 처음에 이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니까 첫날 밤에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추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직업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직업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얘기할 때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성격 얘기하고, 어떤 성향이세요? 뭐 좋아하세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세요? 친구는 많으세요? 사람들 많은 거 좋아하세요? 붐비는 식당 좋아하세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결국에 다 성격 질문이죠. 혼자 조용히 보내는 거 좋아하냐, 아니면은 여럿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세요? 스포츠 활동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음악 감상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실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일종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취미가 나는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다, 또는 스쿠버 다이빙이다, 아니면 난 스카이 다이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저는 취미가 독서와 집에서 조용히 봤던 드라마 또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격이 다를 테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성격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논쟁이 시작되죠. 이런 성격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성격은 안 바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저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런두런 성격 얘기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그냥 당신 성격이네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격 얘기의 끝에 사실 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저 원래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외향적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건 네 성격 절대 안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 사람 성격 안 바뀌지. 근데 또 어쩔 때는 저 원래 아니랬어요, 저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말에 또 끄덕끄덕해. 뭐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성격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좀 잘 생각해 봐야죠. 성격 심리학은 이런, 사실 그래서 사이언스인 거예요, 과학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격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사람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마, 네 아빠 절대 안 바뀐다, 이렇게 할 때처럼 얘기할 수 없는 거지. 바뀌는 사람도 있고 바뀌는 부분도 또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 사실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뭐 50점이고 따지고 보면 절대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50점이야.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기 마련이고, 심리학적인 정답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밸런스, 이 균형을 찾는 것에서 정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성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안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 성격은 심리학에서 세 가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 3층이야, 3층. 레이어가 3개예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지. 그래서 1층부터 얘기하자면 1층을 기본 특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베이직 트레이트. 심리학에서 스테이트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쓸 때가 있고 트레이시라는 영어 단어를 쓸 때가 있거든. 근데 트레이시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은 잘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기질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트레이시야, 트레이. 그래서 1층은 베이직 트레이시인데 이거는 잘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10대 시절까지 지금 여러분들도 기본 특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지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생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이제 기본 특성이 완성돼 있겠지. 그게 1층이야. 10대 시절까지, 티네이저 때까지 만들어지는 그 토대가 되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본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기본 특성이라는 것이 뭐 전적으로 유전이다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유전의 영향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본 특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언어적인, 행동적인 인터랙션, 이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리고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유전이라기보다는 환경이죠, 환경.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줬느냐가 기본 특성이 돼요. 그리고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80년 정도 이루어진 중요한 그 발달 심리학적인 행복 연구에 따르면은 이 기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따뜻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었느냐, 아니면은 되게 좀 차가운 느낌의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었느냐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그래서 환경이야, 환경. 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한테 유전자를 물려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좀 따뜻한 환경, 언어적으로도 말도 좀 예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뭐 이런 것도 따뜻한 환경이나 차가운 환경이냐를 가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어떤 부모님들은 넘어졌을 때 어이구 괜찮아? 아유 조심하자 앞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넘어졌을 때 어이구 내가 너씨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는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반면에 후자는 좀 차갑죠. 또 뭐 물건 같은 걸 떨어뜨리거나 실수 같은 걸 했을 때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컵 떨어져서 컵이 깨졌어. 그때 따뜻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부모님들은 안 다쳤니? 이렇게 하겠죠. 괜찮아? 안 다쳤어? 아유, 너 저쪽에 잠깐 가 있을래? 이거 엄마가 치울게, 또는 아빠가 치울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이겠지. 근데 이제 좀 차가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부모님들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러지 말랬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저희 가서 뭐 손들고 있어도 용돈 이제
깎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처벌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모님들이 제공하는 행동적인 특성, 언어적인 특성, 그리고 그 행동적 특성과 언어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따뜻함 혹은 차가움이 우리의 이 기본 특성, 베이직 트레이트를 많이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베이직 트레이트로 보면은 성격에 대한 모든 얘기가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이직 트레이트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따뜻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아서 이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차가운 양육 환경을 적용받아서. 그럼 차가운 사람들은 그냥 인생 그렇게 어둡게 슬프게 우울하게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또 아무리 따뜻한 환경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대학생만 되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내 말과 내 행동, 내가 하는 공부, 자기 개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아무리 뭐 따뜻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삶의 문제들을 다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성인의 시기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2층이야. 성격의 2층. 세컨드 레이어야. 두 번째 층이야. 그러니까 기본 특성 위에 뭐가 하나 쌓인다는 얘기예요. 기본 특성 위에 뭐가 하나 쌓여, 이 2층이. 뭐가 쌓이느냐? 적응이라는 게 쌓이거든. 적응. 성격적 적응. 어댑테이션. 사실 이게 진화론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진화시킬 수 있는 거야. 뭐에 맞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처한 시대에 맞게. 내가 지금 있는 이 문화적인 공동체에 맞게. 내 성격을 어댑테이션, 적응시켜 갈 수 있어요. 변화시켜 갈 수 있어요. 기본 특성이 끝이 아니야. 기본 특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뭐 좋아도 적응할 게 있는 거고요. 기본 특성이 나쁘면은 나쁜 대로 또 적응할 게 늘 또 있는 거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변신시켜야 되는 부분이 늘 있어요. 다 어댑테이션이에요. 적응, 진화. 우리 성격을 진화시켜야 돼. 에볼루션 해야 돼. 우리 성격을 늘 변화시켜야 돼요. 체인지 해야 돼. 체인지. 이게 다 진화심리학, 진화론의 용어잖아. 적응, 변화, 진화. 사실은 뭐 같은 말로 쓸 때도 많고. 그래서 이 성격을 우리는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변화시켜야 돼. 다르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기본 특성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렸을 때 기본 특성으로 내성적이라고 해서 인생 살면서 계속 내성적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적응을 해야 될 때가 와. 외향적이 돼야 될 때가 와.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되게 막 방방 뛰고 늘 치열업하고 사람들 같이 막 두런두런 얘기하고 싶고 목소리도 좀 크고 우렁차고 막 얘기하고 약간 아웃도어 활동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걸 드러내는 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 그 사람이 뭐 그런 어떤 직업을 또 가지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쩌다가 하게 된 여러 가지 뭐 전공이나 공부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내 인생에서 펼쳐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변신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럼 적응해야 돼. 기본 특성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라는 건 뭐 잘 없지만 하여튼 기본 특성이 원래 내 바탕이라고 한다면은 내 원래 바탕에서는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게 차가운 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뭐 공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뭔가 잘 배려한다거나 이해해 준다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게 계속 안 되기만 한다면 큰일 날 걸.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그거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감 능력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겠지. 그런 걸 배우지 못하면은 뭐 결국에 손해보는 건 나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니까. 당장 뭐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막 따돌릴 수도 있고 은따라고 하지. 적응을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어떤 성격의 안 좋은 측면을 적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순간 예를 들면 뭐 교수들로부터도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교수들한테 보통 이렇게 막 회사에서 의뢰가 올 때도 있거든. 교수님 좀 제자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성격 이상한 사람을 추천해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적응이 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겠지. 그래서 이런 어댑테이션을 우리는 꼭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는 무조건 어댑테이션을 하게 돼 있어. 20대에는 20대의 내 성격적 적응을 하게 돼 있을 거고 30대가 되면 30대 때 내 성격적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필연이야, 필연. 40대, 50대 때가 되면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적응해야 될 거야. 평생 적응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뭔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층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3층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 기본 특성과 성격적 적응이 잘 돼 있느냐는 인비저블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비가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3층이 그래서 뭐냐? 드러나는 성격이죠. 이게 내 인생의 이야기야. 3층이 보이는 거. 이건 비저블한 거죠. 가시적인 거. 어떤 사람이 이제 실제로 내리는 판단. 어떤 사람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어떤 사람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결정. 보통 저지먼트 앤 디시전 메이킹 이렇게 부르는데 판단과 의사결정,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표정, 자세, 몸짓 이런 걸로 다 드러나는 거지. 인생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 3층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격을 본다는 거는 뭐냐? 3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펼쳐내고 있는 라이프 스토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저도 여러분이 지금 성격적 적응이 얼마나 잘 돼 있는 사람들인지 베이직한 트레이트는 뭔지 안 보여요. 나는 여러분들의 뭘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지. 3층.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태도, 자세, 행동, 또 나한테 가끔 이제 말 시켰을 때 그 말투, 제스처, 이런 몸짓, 지금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있냐 아닌가, 어떤 표정, 뭐 이런 라이프 스토리로 나는 여러분의 성격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뭘 평가하는 거냐? 사실은 베이직 트레이트를 평가하진 못해요. 그건 여전히 몰라. 그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만 아는 거야. 내 베이직 트레이트, 이 10대 때 형성된 내 베이직한 트레이트이 뭐라는 것은 여러분만 알아요, 사실. 나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뭘 평가하는 거냐? 어댑테이션이 잘 됐네, 안 됐네만 평가하는 거지. 아, 요런 상황과 맥락에서 이 사람이 적절하게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만 나는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야. 기본 특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혹은 뭐 기본 특성이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이거 몰라.
근데 이건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이 펼쳐내는 인생의 이야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세, 태도들을 보면 적응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알 수 있지.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어댑테이션이 잘 됐네. 잘 배웠네. 이건 알 수 있어요. 뭔가 변화하려고 좀 노력하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자기 성격을 그에 맞게 적절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 성격의 세 가지 층이라는 걸 얘기할 때 MBTI 가지고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MBTI는 그냥 내가 여기도 그냥 써놨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죠. 예, 뭐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 근데 이제 간혹 이거를 뭐 박보검이가 에이스 침대 선전해서 그걸 선전을 해서 그런지 MBTI가 과학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도 원래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고 생각했다가 요즘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거를 자꾸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이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 정신의학 박사까지 했다는 그분이 그 의학 채널에 나와서 MBTI를 막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웠어. 야, 의사 맞나? 그 의사가 하는 정신과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MBTI로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MBTI가 뭘 보여줘? 기본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 적응을 보여줄 수 있어.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어.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아는 한 MBTI와 관련된 논문이 과학적인 저널에 실린 적이 없어. 논문이 안 나와. 왜? MBTI 자체가 과학이 아니니까 논문을 안 내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사이언스지 같은데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실립니다. 사이언스지 갖고 뭐 물리학, 화학, 생물학만 논문이 실리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 연구도 사이언스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저널에 실려요. 근데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사이언스지 MBTI가 실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아닌 거지. 그리고 MBTI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되냐? 예를 들면은 저기 약간 막 밀림에 사는 원시 부족, 이런 부족들 있을 수 있잖아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그 공동체,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성격 검사 같은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MBTI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MBTI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약간 조작을 했냐면은 자기가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의 실제 결과가 뭐 ENFP 뭐 이렇게 나왔는데 ISTJ 뭐 이런 걸로 엉뚱한 걸 줬어. 결과지를 일부러 이렇게 엉뚱한 걸 줬을 때 이게 과학이라면은 그 엉뚱한 결과지를 딱 받아들고 이상하네, 이거 나 아닌데? 그래야 되죠. 그럼 과연 사람들이 그 자기 게 아닌 엉뚱한 결과지를 받아들고서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저 아닌데요? 이거 결과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 엉뚱한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아 맞네 이랬을까? 아 맞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이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오염된 샘플이야. 이미 MBTI를 아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하지만 성격 검사 같은 걸 전혀 안 해본 사람들한테 MBTI라는 걸 처음으로 해보고 결과지를 아무거나 줬는데 다 자기 거라 그래. 이게 맞다고. 맞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짜 그 성격이라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그럴듯한 얘기들을 그냥 막 써놨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럴듯한 얘기들을 막 써놓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꾸 요즘에 MBTI가 너무 거국적으로 유행을 끌고 있고, 이게 막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이언스라고 잘못되게 자꾸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적어도 제 수업들은 여러분 요 20명만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격 검사라는 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뭐 미국 같으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될지까지도 예측을 해요. 해야 되고. 근데 MBTI는 그걸 못 하잖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폭스라는 뉴스 채널은 좀 보수적이에요. CNN이라는 뉴스 채널은 약간 민주당 성향이고 진보적이야. 그래서 이것도 예측해요. 성격 검사 결과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어느 뉴스 채널을 볼지, 폭스를 보는 사람일지 CNN을 보는 사람일지. 그게 과학이라면. 과학은 뭔가 설명하고 예측하는 게 과학의 의무니까. 근데 이걸 예측을 못해.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선일보 보수적이죠. 근데 저 한겨레, 경향신문 진보적이지. 그럼 성격 검사 결과가 조중동을 볼지 한겨레, 경향을 볼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근데 MBTI로 그거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MBTI 결과가 사이언스라면은 이 구매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이 어떤 식일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또 뭐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살 사람인지 아니면 안 살 사람인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을 못해요. 도덕적 판단과 의사결정 같은 것도 MBTI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격 검사 제대로 된 걸 하면은 이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잘 내릴 건지 아니면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한 건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MBTI가 이걸 못하거든. 심지어 애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부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예측을 못해요. 아니 뭐 간단한 예로 MBTI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잘 살까? 못 살아. 왜? 그게 맞으면은 그게 사이언스라면 잘 살아야지.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 사이언스가 아니라는 거야. MBTI 전혀 뭐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특성, 그 다음에 뭐 적응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측정하는, 특별히 우리 기본 특성이라는 것을 잘 측정해주는 과학적인 검사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MBTI는 좀 잊어버리시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빅5 성격검사, 5요인 성격검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농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과 또는 심리학 관련된 학과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입학 사정과 면접 같은 걸 보러 갔는데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저는 MBTI가 ENFP입니다. 이러면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뭐 2년제 전문대학 갈 거예요? 거기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하는 학과 갈 거예요? 주류가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야. 그런 데 가서는 MBTI 얘기해도 돼요. 거기 교수들은 사실 다 약간 사이비 같은 게 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2년제 무슨 이상한 뭐 심리치료, 음악치료학과 가려고 지금 이 수업 듣는 거야? 아닐걸? 적어도 4년제 꽤 괜찮은 수도권, 뭐 인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 경기도까지는 다 하려고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인서울, 인 경기도권 안에 심리학 또는 심리학 유관 학과들은, 학과에 있는 교수들은 다 저와 같은 입장이에요. MBTI 싫어해요.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기대 수원에 있고, 그 수원, 저희 경기대 바로 옆에 이제 한 10분만 가면 아주대 있거든요. 그 아주대도 유명한 요즘 교수님 계시잖아요.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아예 이제 TV 같은 데 나와서, 또는 유명한 그 강연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MBTI가 요즘 너무 유명해지니까는 이제 조심스럽긴 하죠. 그런 공식적인 데서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데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MBTI보다 더 과학적인 심리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근데 그 말 안에는 뭐냐? MBTI는 과학 아니에요가 숨어 있는 거야. 대중들이 요즘 MBTI 너무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좋게 얘기해 준 것 뿐이죠. MBTI보다 더 과학적인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MBTI보다 더 과학적인 심리 검사, 심리 성격 검사로 소개해 준 게 뭐냐? 이거예요. 빅5. 그리고 그냥 심리학자들은 성격 검사하면 무조건 이거야. 빅5. 물론 이제 더 체계적으로 이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막 정밀하게 분석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진짜 오래 걸리고 설문 문항도 한 200개인가 되는 MMPI라는 걸 써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드문 경우지. 정밀하게 어떤 상담, 임상 이런 거 해야 될 때 MMPI를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격 검사하면 빅5예요. 그게 우리 이제 기본 특성을 좀 드러내 주는 거지. 그리고 오션이라는 약자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금방 외워요. 오션, 이런 걸 아크로님이라고 하잖아.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 이 오션이에요. 5가지 요소를 이제 오션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O는 오픈리스입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게 아까 말한 구매 행동, 얼리 어댑터가 될지 아닐지 이런 거 예측해요. 또 이 개방적인 사람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고 공화당 성향이 되는 거고, 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을 확률이 좀 높은 거죠. 해리스보다는. 또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지금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기독교계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는 쪽일 거고,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수적이면서 안 해야 된다는 쪽일 거고, 그런 것까지 예측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MBTI는 거 하나도 못하죠. 그 다음에 C는 conscientiousness. 성실한 거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이게 다 conscientiousness. 여러분들도 과제 내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도 있어요. 보통 그리고 뭔가 제가 시키는 그 분량만 이상으로 막 빽빽하게 잘 써. 글씨도 좀 깨끗하고. 그리고 이 성실성과 꼼꼼성과 계획성이 뭘 예측해 주냐면은 소득을 예측해요. 결국엔 성실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MBTI가 무슨 소득을 예측하는 게 어디 있어? 부자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 진짜 성격 검사를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소득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응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쵸? 나는 원래 오픈리스가 낮은 사람인데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전공과 일이 어쩌다 보니까는 개방성을 요구하는 일이야. 그럼 그렇게 변신해야 돼요. 또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난 그냥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지.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꼼꼼함과 계획성이 좀 낮을지라도 성실하고 꼼꼼하고 계획성을 좀 적응해야 돼. 만들어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로버전, 이 외향성이죠. 그래서 아웃도어 활동 같은 걸 좋아하는지, 친구가 많은지, 또 특별히 SNS에 팔로우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지, 뭐 페이스북 같은데 친구 맺기 한 사람 숫자가 많은지 이런 걸 다 예측해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카카오톡에 이렇게 친구를 숨겨놓은 게 많은 사람은 좀 내향적인 사람이고 그냥 뭐 100명, 200명 다 그냥 첫 화면에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좀 외향적인 사람.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적응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직업적으로 내향적인 거를 요구해. 좀 차분한 걸 요구해. 그럼 그렇게 좀 바뀔 수도 있어야 되고. 외향적인 걸 요구해. 그럼 그렇게 바뀔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배우들 중에 그 사람 본래 기본 특성은 되게 내성적인 사람 많아요. 근데 배우라는 그 연기를 할 때만큼은 이 외향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뭐 손석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변요한 같은 애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같은 사람도 기본 특성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죠. 난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는 게 있거든. 카메라를 못 쳐다봐. 막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유재석은 아이디어가 좋고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바른 생활을 하니까 야, 너 성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되게 늦게까지 못했지, 사실은. 거의 40대 다 돼서 성공한 거지. 근데 어떻게 성공한 거냐? 결국에 자기를 좀 바꾼 거야. 자기의 그 기본 특성, 내성적인 거를 연예계라는 환경에 맞게 어댑테이션 한 거죠. 그래서 요즘 유재석 뭐 MC 보고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고 카메라 쳐다보지도 못했던,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게 어댑테이션이야. 그 다음에 어그리어블리스, 친화성.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느냐. 또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거를 예측해 줍니다. 봉사 시간이 많아. 또 기부금 그런 게 많아요. 기부 같은 걸 많이. 또 이타적 행동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좀 친사회적 행동 도와주고, 뭐 특별히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어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친화적인 이런 사람들. 근데 너무 친화적인 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적응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군인이 됐네. 미군으로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슬람, 그 IS들하고 막 싸워야 되네. 근데 친화성이 높으면은 될까? 친화성이 높은 군인은 자기 주변 동료들 다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적응해야죠. 아, 일부러 내 기본 특성에서 친화성은 낮출 수도 있는 거야. 군인이라는 그 직업에 맞게. 그리고 이제 뉴라티시즘, 신경증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인 안정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이모셔널 스터빌리티. 감정이 되게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냐,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냐, 작은 자극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누가 조금만 시끄러워도 그냥 막 날카로워져 가지고 쟤 자꾸 거슬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경증이 높은 거죠. 다리만 조금만 덜덜덜덜 떨어도 막 도서관 같은 데서 야, 너 좀 그만해라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뭐 저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 근데 뭐 저런 거 갖고 그래? 그런 사람은 신경증적 성향이 낮은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서적 안정감이 좀 높은 거고. 근데 뭐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반응해. 그러면은 신경증적 성향이 좀 높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모셔널 스터빌리티, 정서적인 안정감은 낮은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적응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범죄 수사 같은 걸 하는 사람이야. 또는 프로파일러. 아주 작은 단서도 놓쳐선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막 극도로 예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 신경증적 성향이 원래 낮았지만은 일부러라도 그걸 높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형사야, 예를 들면 또 검사야, 직업상으로 프로파일러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손님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해놓고 식탁 막 해놓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마다 일일이 다 승질내고 화내고 손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싸우고 그러면은 어휴 사업 못하지, 장사 못하지. 그런 사람들은 내 기본적인 신경증적 성향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낮출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범죄 같은 걸 수사하는 사실은 특수한 직업인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아닌 다음에는 신경증적 성향은 낮은 게 좋아요. 대부분은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성격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성격을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사실 마지막에 본 신경증적 성향이에요. 이 뉴라티시즘. 그리고 가장 만약에 적응이 부족했을 때, 즉 정서적인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직업상으로 좀 예민해지는 걸 적응하는 거하고 원래부터 그냥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건 다른 거니까. 일부러 어떤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의 민감도를 되게 높여놓은 검사, 형사 같은 사람들하고 그냥 나는 매사 늘 불안하고 눈치 보고 덜덜 떨고 그런 건 좀 다른 거잖아요. 늘 뭐 하나하나에 다 예민하고 민감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 행복에 건강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신경증적 성향이고, 성격적 적응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도 그래서 신경증적 성향. 만약에 이게 지금 되게 높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지금 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요거를 많이 바로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낮은 상태, 이미 반대로 얘기하면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상태인 사람들은 정말 다행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잘 유지되고 더 잘 관리되게 이제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적응을 해야지. 근데 이 신경증적 성향이 너무 높아서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약간 늘 다운돼 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늘 어둡고 하다면은 좀 바로 잡아야 돼. 어댑테이션을 잘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보다, 이건 물론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신경증적 성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다수 이렇게 발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한국은 아직까지 약간 좀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늘 약간 곤두서 있는 거야. 예민해.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늘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고,
내가 좋게 지금 보이고 있을까? 늘 이게 고민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안정성은 떨어지고 신경증적 성향은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되게 막 예민하고 늘 화가 나 있어. 늘 막 표정 안 좋고 늘 화가 나 있는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경증적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그 사람은 그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고립되는 거죠. 아이솔레이션. 젊어서 그렇게 고립이 되면은 나이 들어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신경증적 성향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외톨이가 된 채로, 그래서 홀로 고독사 이렇게 하게 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격적 적응을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격들, 나머지 4가지 성격의 요인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신경증적 성향을 잘 관리하고, 내 어떤 연약함이죠. 나의 예민함, 나의 약간 신경질적인 부분, 내가 아주 좀 나이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안 좋게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덜덜 떠는 이런 부분들을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신경증적 성향을 잘 다듬고 안정적인 정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성격적 적응이자, 그게 곧 인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품성이라고도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 그래서 성격적 적응을 통해서 내 성격의 좀 연약한 부분, 특별히 신경증적 성향이 좀 높은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의 품성 기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네, 인성적인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리고 뭐 다 사실 같은 말인데, 뭐 품성을 반대로 말하면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말이 뭐냐, 성격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기본 특성은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형성된 뭐는 바뀌냐, 성품은 바뀌어. 근데 성품은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는 거냐, 적응을 하니까.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댑테이션 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한 게 내 캐릭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캐릭터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그 캐릭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캐릭터가 처한 상황 같은 거에 빠져들어서 적응을 해야 돼. 여러분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는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에게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었던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는 정말 막 양아치 같은 차무식이라는 사람에게 또 적응을 했죠.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됐고, 그 연기를 한 거예요, 차무식. 그게 캐릭터야. 그래서 이 캐릭터라는 것을 배우들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한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좀 안정적인 성격, 신경질적이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성격으로 적응해 나간다라는 건 사실 무슨 얘기냐, 그런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배역을 맡았어, 지금. 품성적으로 아주 성숙한 품성인 사람의, 아주 기품 있는 사람의 그 배역을 맡았어. 그래서 그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여러분들께 되죠. 성품이 좋은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의 캐릭터를 내가 연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게 적응이야. 약간 메소드 연기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 배역에 빠져들어서 내가 차무식인지 차무식이 난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연기, 그게 캐릭터야. 그래서 성격적 적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가지게 되느냐? 캐릭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품성, 인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숙한 품성과 인성을 가져야죠. 왜? 그래야 드러나는 인생의 이야기가 아름다워질 테니까. 근데 이 성격적 적응, 캐릭터를 잘 잡지 못하고 여전히 예민하고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여전히 화가 많고 여전히 짜증을 많이 내고 여전히 뭐가 나 있고, 그러면은 그냥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라이프 스토리로. 적응 수준이 낮은 거지. 품성 역량, 품성 기량이 잘 길러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 되지 않고 안 좋은 모습이 그냥 계속 드러나겠지.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이야기가 아름답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도 높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돈도 많이 못 벌겠죠.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에커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품성 기량이라는 게 뭐 여기 괄호 열고 닫고를 한다면은 지능 검사 점수보다 이런 말이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 이 품성 기량이라는 것이 지능 검사 점수보다도 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성공할지를 예측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거는 이 적응이야. 품성 기량이야. 얼마나 성숙하게 그 정서적 안정감을 잘 가진 성격으로 내가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이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격적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성도 좀 가져야 된다고 했죠. 결국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과 이 성실성을 높여가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적응을 꼭 해야 되거든. 다른 부분은 또 그때그때 맞춰가면 돼요. 근데 아무튼 정서적인 안정감은 필수적으로 적응을 하고 품성기량으로 길러나가야 되고, 이 성실성이라는 부분도 이 품성기량, 인성적인 역량으로 길러나가야 돼.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잘 적응한 사람이 결국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능검사 점수, 뭐 학점, 시험 점수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 뭐 30대 때 소득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 실제로 예측이 안 돼. 어떤 사람이 꼼꼼한지 성실한지,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격으로 자기 자신의 캐릭터죠. 자기 자신의 캐릭터를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잘 갖고 갔는지가 성공을 예측해. 여러분들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품성 역량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성공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약간 불편을 감수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자기 스스로 정보를 찾고 그런 능력들 길러나가야 되고, 적응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 길러나가야 되고, 적응을 하면서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조금 힘든 상황에서도 집중하고 경청하고 내가 지금 수행하는 과업을 방해하려는 어떤 충동을 억제하고. 지금 뭐 여러분들 대부분 뭐 잘 지금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지. 스마트폰 보고 싶은 마음, 졸고 싶은 마음을 잘 자제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결의를 보이느냐, 꾸준히 노력하느냐, 그릿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꾸준히 뭔가 해나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돼. 근데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친화력을 발휘하고 자제력 있고 결의를
발휘하려면은 다시 말하지만 이게 아까 오션에서 보면 성실성하고 정서적 안정성, 뉴라티시즘이에요. 요거 두 가지를 잘 적응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품성, 기량을 잘 길러나가는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성공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만들어나가는 라이프 스토리가 좋다는 거죠. 3층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라이프 스토리, 겉모습, 그 사람의 행동, 태도, 자세가 참 멋있다는 얘기예요. 있어 보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혹시 좀 불안정한 성격이고 성실성이 좀 낮다면은 어떻게 성실성도 좀 높이고 내 안에 있는 불안정함, 신경질적인 부분, 예민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까? 여기 뭐 사실 많이 써놨는데 일단 뭐 이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평상시에 일기를 좀 쓰시면은 그게 일종의 심리 치료가 돼요. 여러분 일기가 심리 치료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정말 힘든 상황에 계셨지만은 그 힘든 상황에서 잘 버티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자지. 이렇게 우리나라 진짜 망하지 않게 힘내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 일기 쓰신 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기 쓰신 분이죠. 이게 약간 심리 치료라니까. 그리고 심리 치료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자가 치료야. 상담사나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은요,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도와주는 역할이죠.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실제로는 본인이 달라져야 돼. 본인이 바뀌어야 돼. 성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성격의 어떤 불안정한 측면, 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은 뭐냐? 그게 다이어리지. 일기쓰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명언, 명구를 좀 외우고 있는 게 많을수록 좋아요. 이건 말 그대로 다다익선이에요. 근데 한 3개 정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여기 혹시 크리스찬들 있으면은 성경에 좋은 말씀들 많잖아요. 내가 되게 힘든 순간에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구절들. 외워버려야 돼.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거거든. 외워버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뭐 드라마 대사, 소설책에 나온 얘기들 중에 되게 힘든 순간에 이거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있어. 외워버려야지. 예를 들면 또 옛날에 있었던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한 얘기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 막 외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힘든 순간에 이게 뭐 날 죽이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딛고 일어나서 더 세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이런 걸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과업을 할 때 좀 성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또 성실성이 높아져야 되겠지. 근데 이 성실성이 높아지려면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 그래야 내 성실성이 높아지거든. 부주의해서는 안 되고. 그러려면은 멀티태스킹 하면 안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다른 주제에서 얘기했지만은 멀티태스킹은 백해무익이야. 그래서 일단 제가 3가지만 딱 강조한 겁니다. 일기 쓰세요. 명언, 명구 같은 걸 좀 외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멀티태스킹 하지 마라. 하나하나에 집중해라. 그래야 정서적인 안정성과 성실성을 높여갈 수 있다.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품성 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야기를 이런 높은 성격적 적응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기 나름인 거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스토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이 적응도를 높여서 정말 아름답게 장밋빛 인생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면, 이 적응도가 계속 떨어지고 이 부분을 좋은 캐릭터죠.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계속 뭐 어둠 속으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 작품 안에서 이런 대사를 하죠. 세상이 무대야.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있는 거고 우리는 다 배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좋은 적응도를 보여줘야 해. 그리고 좋은 거면은 이 캐릭터를 잘 연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대에 서지 않을 때 연습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기간인 거야. 사실 대학생 때까지도 이제 그런 기간인 거죠. 아직 무대에 서지 않았잖아. 나는 무대에 섰고 지금 난 무대에 서 있잖아. 나는 지금 이국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벌써 서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적응해야지. 여러분의 성격을 좋게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이런 유명한 심리학의 얘기도 있는 거예요. 최고의 군인은 최고의 연기자야. 군인으로서의 뭐 특별한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만들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최고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전문가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연기자들 아니겠어요? 백종원 씨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요리를 잘하고 성격이 둥글둥글하게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 사람도 막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실력과 성품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대에 선 거죠.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거지. 메소드 연기를.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에 서기 전에 이런 성격적 적응을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아주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토리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